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요. 요양병원 4층 구석방, 낡은 침대 시트 위로 그 빛이 떨어지고 저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손끝은 차갑고 이불 밖으로 나온 손등엔 주사바늘 자국이 또렷합니다. 나는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다. 중얼거린 제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에서 메아리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저 혼자 이 침대 위에서 77평생을 되짚고 있을 뿐입니다. 지면의 메아리.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50년 후에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똑, 똑, 똑. 규칙적이고 무심한 그 소리가 지나가고 다시 고요만 남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천장 모서리엔 거미줄이 보이고 형광등은 깜빡이며 생의 마지막을 예고하듯 불안정하게 흔들립니다. 그때 문득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형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형님은 이제 좀 쉬세요. 처남, 박재민의 목소리. 2011년 겨울, 제 사무실에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그때 그는 두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충직해 보이던 눈빛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동서니까, 함께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는 회사 도장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묵직한 사각 도장, 그 안에 새겨진 대성건설산업이라는 5글자. 제가 맨손으로 읽어낸 20년의 무게였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따뜻함 뒤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이미 6개월 전부터 아내 명의로 회사를 차려놓았다는 것을, 제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 목록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것을, 저를 믿음직한 형님이 아니라 이용할 호구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손끝이 떨립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온몸에 한기가 돕니다. 배신, 그 단어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보다 아픕니다. 왜냐하면 칼은 한 번 찌르면 끝이지만 배신은 매일, 매 순간 기억 속에서 저를 찌르니까요. 창밖을 봅니다. 겨울 나무들이 앙상하게 서 있습니다. 잎도 없이 그저 가지만 뻗은 채로 꼭 저 같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잃고 이제는 이 앙상한 몸뚱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2012년 그해 봄, 제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아내는 제 손을 뿌리쳤고 자식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잘못 관리한 거 아니에요. 장남 준호가 차갑게 내뱉던 그 말.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고집만 부리시잖아요. 첫째 딸 수진이 지친 목소리로 한숨 쉬던 모습. 그리고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요. 이제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둘째 딸 민지가 울먹이며 문을 박차고 나가던 그날.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후회. 이 단어도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처남을 믿지 않았더라면, 만약 제가 회사 장부를 더 꼼꼼히 확인했더라면, 만약 제가 민지의 결혼을 그렇게 막지 않았더라면, 만약. 하지만 세상에 만약은 없습니다. 있는 건 오직 후회뿐입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엽니다. 거기엔 그 도장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회사 정리 후 돌려받은,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녹슨 도장. 손에 쥡니다. 여전히 묵직합니다. 하지만 이 무게는 이제 회사의 무게가 아닙니다. 제 잘못의 무게입니다. 제 선택의 무게입니다. 제 오만함의 무게입니다. 복도에서 또 발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엔 여러 명입니다. 면회객들인가 봅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찾아온 소리, 웃음소리, 따뜻한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습니다. 저에게도 한때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제 무릎에 앉아 웃던 시절, 아내가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주던 시절,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해주던 시절.
그런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언제부터 이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한 걸까요? 1985년 제 인생이 시작된 해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 사업이 시작된 해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임대 사무실, 책상 하나, 전화기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대성건설 산업, 거창한 이름이지만 실체는 직원 셋뿐인 영세한 하도급 업체였습니다.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었고 아내 미숙은 갓돌이 지난 장남 준호를 업고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여보, 힘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때는요, 새벽 5시면 일어났습니다. 현장은 항상 외곽에 있었고 차로 2시간씩 달려가 인부들과 함께 삽을 들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얼굴은 시멘트 가루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벽돌 한 장, 시멘트 한 포대가 쌓일 때마다 제 미래도 함께 쌓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커졌습니다. 직원이 셋에서 10명이 되었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1990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현대건설의 1차 협력업체 리스트에 저희 회사가 등록된 것입니다. 그날 저는 사무실로 달려와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이제 정말 시작이야. 아내는 눈물을 흘렸고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1990년대는 건설 붐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우후죽순 올라갔고 저희 회사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직원은 50명이 되었고 사무실은 강남으로 옮겼고 연 매출은 100억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늘었습니다. 장남 준호 아래로 첫째 딸 수진이 태어났고 5년 뒤엔 막내딸 민지가 우리 가족의 막내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에서 시작해 어느덧 50평대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고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아빠, 나 피아노 학원 가기 싫어. 민지가 투정 부리던 목소리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저는 엄격했습니다. 민지야, 좋은 교육을 받아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어. 아빠 말 들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민지와의 균열이 시작된 것이 저는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학원비를 댔습니다. 안아주는 대신 비싼 선물을 사줬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신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인 줄 알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회사는 절정기를 맞았습니다. 직원은 150명으로 불어났고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만 10개가 넘었습니다. 연 매출은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밤낮 없이 현장을 뛰어다니고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직원들을 관리하다 보니 몸이 버티질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동생 어때요? 재민이 지금 회사 다니는데 능력도 있고 성실해요. 박재민, 아내의 남동생, 제 처남. 당시 30대 중반으로 중견건설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족을 회사에 들이는 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서 봤습니다. 형제가, 친척이 회사 일로 싸우다가 원수가 되는 경우를. 하지만 아내의 눈빛이 간절했고 솔직히 저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남이 아닌 가족이라면 배신하지 않겠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던가. 알았어. 한번 만나보지. 2003년 가을, 재민이 우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대리로 시작해서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으며 현장 관리도 꼼꼼했고 클라이언트 응대도 완벽했습니다. 형님, 이번 프로젝트 수주 성공했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보고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가족이야.
남이 아니니까 이렇게 헌신적이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2년 만에 그는 부장이 되었고 4년 만에 이사가 되었고 2008년 마침내 전무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회사의 2인자, 제 오른팔. 저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재민아, 이 계약서는 내가 검토해봐. 재민아, 내일 미팅은 내가 나가줘. 재민아, 이번 프로젝트 총괄은 내가 맡아. 점점 더 많은 권한을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큰 그림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고 세세한 실무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효율적이라 여겼으니까요.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동서니까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0년 여름, 그날도 무더웠습니다. 사무실 에어컨이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오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27살이던 막내딸의 목소리는 설레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 앞에서 민지는 그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강민호, 30대 초반으로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가 공손히 인사했지만 저는 첫눈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불안정했고 말투가 가벼웠으며 무엇보다 제 딸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죠? 소규모 무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민지야, 잠깐 나와봐. 식사 후 저는 민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 남자는 안 돼. 왜요? 아버지는 왜 맨날 제 인생에 간섭하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너보다 세상 경험이 많아. 그 남자 믿을 수 없어. 눈빛이 진실하지 못해. 아버지는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시네요. 민호 오빠는 착한 사람이에요. 민지야, 아빠는 너를 걱정해서. 걱정은 무슨 걱정? 아버지가 원하는 건 제가 아버지 말만 듣고 사는 거잖아요. 민지는 울며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녀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아내는 중재하려 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내 딸을 그런 남자에게 보낼 순 없어.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지키려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민지를 걱정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제 자존심과 통제욕 때문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민지는 집을 나갔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내며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민지도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같은 시기 회사에서는 재민이 전무이사로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번 프로젝트 계약 성사됐습니다. 조건도 아주 좋아요. 재민아, 고맙다. 역시 내가 있으니까 든든하구나. 형님이 저를 믿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는 늘 겸손했고 늘 충직해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회사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이 그에게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동서니까, 배신할 리 없으니까. 2011년 가을, 민지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가끔 아내를 통해 소식만 전해 들었습니다. 민지가 그 남자랑 결혼하겠대요. 아내의 말에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안 돼. 내가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여보, 민지가 원하는데. 안 된다고 했어. 저는 민지를 만나려 했지만 그녀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민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제 딸과 헤어지시오. 당신은 민지와 어울리지 않아요.
아버님, 저는 민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뭘 먹고 살 건데. 당신 수입으로 제 딸을 행복하게 할 수 있소?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은 무슨 시간? 당신이 민지한테서 손 떼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강민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이 왔습니다. 2011년 12월,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재민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서요. 형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 챙기셔야죠. 그는 차를 건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 일로도 스트레스 많으시죠? 제가 보기에도 형님이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래, 민지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일은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형님은 이제 좀 쉬세요. 그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정말로요. 재민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든든해. 저야말로 형님께 감사하죠. 이 모든 게 형님 덕분입니다. 그날 저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재민아, 회사 도장 내가 보관해. 급한 계약이 있을 때 내가 자리 비우면 내가 처리할 수 있게. 재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정말 저한테 그런 중요한 걸 맡기시는 겁니까? 그래, 넌 가족이잖아. 내가 누구를 믿겠어. 가족도 못 믿으면. 재민은 두 손으로 도장을 받았습니다. 공손하게, 마치 신성한 물건을 다루듯이.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동에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흥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계획이 완성되어 간다는 흥분.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민아,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네, 형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고 고요한 눈. 저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년엔 모든 게 나아지겠지. 민지도 돌아오고, 회사도 더 잘 되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2달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12년 2월,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인 없는 흰색 봉투.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신 성종합건설 대표이사 한미경, 재민의 아내, 제 처제였습니다. 회사 등록일 2011년 3월 15일, 거의 1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도장을 건네기도 전에 이미 회사를 차려놓았던 것입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각 프로젝트 옆엔 빨간 글씨로 이전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급히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메일 캡처 화면들이 수십 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재민이 우리 회사의 클라이언트들에게 보낸 이메일들. 안녕하세요. 신성종합건설 전무 박재민입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기존 계약보다 15% 저렴한 가격에 대성건설 산업과의 계약은 재검토하시는 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 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평소처럼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재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더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이게 뭐냐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직원들이 움찔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오해예요. 오해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누라 이름으로 회사 차린 게 오해야? 우리 클라이언트들한테 뒷공작한 게 오해야? 재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형님, 저도 살아야죠. 형님 밑에서 평생 2인자로 살 순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형님은 모르실 거예요. 10년 동안 형님 그늘에 가려 얼마나 답답했는지. 재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처남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 절반은 제가 키운 거예요. 하지만 형님은 저를 직원 취급했죠. 직원 취급. 난 널 전무이사까지 올려줬어. 회사 지분도 주려고 했고. 말만요, 형님. 실제론 주신 적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늘 나중에라고 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런 배신의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게 정답이야? 재민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님이 기회를 안 주셨잖아요. 기회. 내가 널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겉으론 그렇죠. 하지만 결정권은 항상 형님이 쥐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실무자였을 뿐이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당장 나가. 지금 당장 이 회사에서 나가.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가죠. 어차피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자기 물건들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너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문 앞에서 그가 돌아봤습니다. 형님, 비즈니스는 원래 이런 거예요. 감정을 섞으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 일도 제 계획이었어요. 강민호, 제가 보낸 사람이에요. 형님이 집안일에 신경 쓰느라 회사 관리를 소홀히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지를 이용했다고 30년 읽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재민이 빼돌린 프로젝트들 때문에 회사 현금 흐름이 끊겼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났습니다. 은행은 냉정했습니다. 강남의 50평 아파트는 곧바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미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재민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동생이 울면서 전화했는데 저는 서류를 식탁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아내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당신 동생이 날 배신했어. 회사를 통째로 빼돌렸다고. 아니에요. 재민이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오해? 이게 오해야? 저는 USB를 던졌습니다. 직접 확인해봐. 당신 동생이 얼마나 치밀하게 날 속였는지.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들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동생을 회사에 넣자고 했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린 망했어. 회사도, 집도, 모든 걸 잃었다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습니다. 당신이 동생을 더 잘 봤어야죠. 내가 어떻게 알아. 피부치가 그럴 줄. 다음 날
장남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부도났다는데 사실이에요? 그래,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 관리한 거 아니에요. 외삼촌한테 다 맡기고 아버지는 뭐 하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도 몰랐어. 외삼촌이 배신한 거야. 배신, 증거라도 있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책임 회피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집 경매 넘어간 거 알아요? 이제 우리 가족 어떻게 살라고요? 첫째 딸 수진도 찾아왔습니다. 아빠, 이제 어떡해요? 제 결혼 자금은요?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는 항상 그렇게 고집만 부리시잖아요. 외삼촌 말 좀 들으시지. 그리고 민지는 마지막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요. 민호 오빠도 아빠 때문에 떠났어요. 이제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문자를 읽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집도, 가족도,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잃었습니다. 2012년 여름부터 2022년 겨울까지 10년,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습니다. 3평 남짓한 그 방은 한때 50평 아파트에 살던 제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창문 틈새로 겨울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내는 제게 등을 돌렸고 자식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법정에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당신은 가족보다 사업을 선택했어요. 이제 그 결과를 감수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저를 향한 사랑이 없었으니까요. 첫 해는 버티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그게 저의 식사였습니다. 가끔은 그것조차 아껴서 이틀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밤이면 배고픔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를 열었다 닫고 열었다 닫고를 반복했습니다. 그 안엔 물 한 병과 김치 몇 조각만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중얼거리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직원 150명을 거느렸던 사람이 이제는 끼니조차 제대로 못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헬쑥하게 빠진 볼, 움푹 들어간 눈, 생기 없는 피부. 누구지? 이 사람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뼈만 남은 손가락이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부도 경력이 있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저희가 찾는 조건에는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거절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결국 저는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CCTV를 보는 일. 밤 근무였습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추운 겨울밤, 경비실 히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저는 낡은 패딩을 껴입고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면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아파트 단지, 텅 빈 복도, 고요한 정마. 그 고요 속에서 과거가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형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재민의 목소리.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요. 민지의 울음. 아버지가 잘못 관리한 거 아니에요? 준호의 차가운 비난. 그 목소리들이 어둠 속에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네, 잘못이야.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그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감기야. 곧 나아질 거야. 스스로를 속이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몸무게는 계속 빠졌습니다. 5년째 되던 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구청 보건소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빨리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살고 싶은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돈도 없이, 명예도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8년째 되던 해 경비 일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었고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숨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방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많이 드셔야 기운 나시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인간에 대한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가족이 아닌 남이 베푼 그 작은 친절이 9년째 되던 해 더 이상 혼자 생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고 이웃이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를 하셔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의사의 말이 멀리서 들렸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계신가요? 연락할 가족이 없습니다. 제 대답에 그녀의 눈빛이 안쓰러워졌습니다.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기초수급자 신청은 하셨나요? 그렇게 저는 요양병원 4층 구석방으로 옮겨졌습니다.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제 말을 믿지 않았고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없었고 재미는 교묘하게 흔적을 지웠으며 가족들은 저를 실패한 가장으로만 기억했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걸까? 밤마다 자문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회사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혼자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글고 밝은 달. 그 달빛 아래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까? 누군가는 내 말이 옳았다는 걸 알아줄까? 아니면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걸까?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천히 숨을 쉬며 마지막을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저에게 한 가지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그날도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고 저는 침대에 누워 그 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가는구나.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기침을 할 때마다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곧 끝이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고 빠른 발소리.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 방은 아니겠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게 찾아올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발소리는 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민지였습니다. 11년 만에 보는 제 딸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환청인가, 환각인가. 민지, 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빠, 저예요. 민지예요. 그녀는 침대로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정말 내가 맞니? 네, 아빠, 맞아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왔어요. 민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왔니? 아빠, 제가 너무 늦었어요. 민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아빠, 그 사람. 아빠 말이 맞았어요. 그 사람, 강민호요. 민호 오빠. 아빠가 그렇게 반대하셨던 그 사람.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전에 우연히 옛날 지인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민호 오빠가 실은 외삼촌 회사 사람이었고 저한테 일부러 접근했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증거를 보여줬어요. 민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010년 강민호와 재민 사이에 오간 이메일들이었습니다. 김성훈 대표의 딸에게 접근 성공, 정보 수집 가능할 것으로 보임. 좋아. 계속 관계를 유지해. 김 대표가 방해하지 못하게 묶어둬. 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김 대표가 집안일에 신경 쓰느라 회사 관리 소홀해질 것으로 예상.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를 지키려 했던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민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 아빠, 저 때문에 제가 아빠를 오해해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지는 흐느꼈습니다. 제 손을 꽉 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괜찮아.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는 괜찮지 않아요. 11년이에요, 아빠. 11년 동안 아빠 혼자 이렇게. 민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없는 손으로요.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 아빠,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저는 아빠를 버렸어요. 아니, 야, 넌 몰랐잖아. 아니에요. 저는 알아야 했어요. 아빠를 믿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민지의 목소리가 울음에 막혔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11년 만에 보는 제 딸. 한때는 제 무릎에 앉아 웃던 그 아이가 이제는 40대 중반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얼굴에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지야, 네, 아빠도 미안해. 너한테 잘못했어. 아빠가 뭘 잘못하셨어요? 아빠는 저를 지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너한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했는데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강아적으로 맞기만 했지. 아빠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해. 민지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빠, 저 알아요. 아빠가 저를 사랑하신 거.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는 지난 1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민호와 헤어진 일, 혼자 살아온 세월, 아버지를 원망했던 날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순간의 충격. 아빠, 외삼촌도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대요. 뭐라고? 횡령이랑 배임 혐의로요. 다른 회사 일 때문인데 그때 아빠 회사에 했던 것처럼 또 배신했나 봐요. 인과응보였습니다. 결국 재민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씨 기억하세요? 그분이 검찰에 증거 제출했대요. 아빠 회사 건에 대해서도. 네,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서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이 지나서야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빠도, 준호 오빠도 곧 올 거예요. 제가 연락했어요. 수진 언니도요. 정말. 네, 다들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11년 만에 찾아온 평온.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었고, 누군가 진실을 알아주었고,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엔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 별빛 아래 민지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 민지. 야, 정말 고마워. 민지가 찾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민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왔습니다. 이른 오후면 어김없이 복도에서 그녀의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면 그녀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아빠, 오늘은 죽 끓여왔어요. 호박죽이요. 아빠가 좋아하셨던 국화꽃 가져왔어요. 오늘은 그냥 책 읽어드릴게요. 그 작은 것들이 저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오빠가 온대요. 효가? 네, 제가 모든 걸 설명했어요. 오빠도 아빠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습니다. 준호, 제 장남. 11년 전 저를 가장 차갑게 대했던 그 아들. 날 용서할 수 있을까? 날 믿어줄 수 있을까? 오후 3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이 된 그는 저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단단한 얼굴, 굳게 담은 입술. 한때는 저의 자랑이었던 아들. 아버지, 그가 어색하게 불렀습니다. 야. 준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한테 들었어요. 강민호 건. 그리고 외삼촌에 대해서도 다시 알아봤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맞았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죄송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살리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외삼촌이 얼마나 치밀하게 배신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한테 너무 냉정하게 굴었어요. 증거도 확인 안 하고 아버지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외삼촌 편만 들었어요. 괜찮아. 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는 11년 동안 혼자. 이렇게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불효자였어요. 아니, 야, 넌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제 아버지잖아요. 제가 먼저 믿었어야 했는데. 준호는 울었습니다. 저와 똑같이 참으려다가 결국 터지는 그런 울음. 저도 울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 후로 준호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틀 후 첫째 딸 수진이 왔습니다. 아빠. 수진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진아. 아빠, 그동안 피해서 미안했어요. 제가 겁쟁이였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저도 알았어요. 아빠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근데 엄마도 외삼촌 편이고 오빠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해해. 아니에요.
저는 비겁했어요. 아빠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도망쳤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제가 아빠 곁에 있을게요. 가족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 달 후 가장 놀라운 방문객이 왔습니다. 전 아내 미숙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 많이 늙었습니다. 저도 늙었겠지만 아내도 많이 늙었습니다. 아내는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괜찮아요. 아내가 천천히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그리고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동생만 믿고 당신 말을 안 믿어서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나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동생이 나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형님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형님이 거래처한테 뇌물을 받았다. 그런 거짓말들을 아요. 당신 속은 거죠. 그래도 나는 당신 아내였잖아요.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잘못했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어요? 사랑한다고 말 안 했어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말 제대로 못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벌어 다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아서요. 큰 집 사주는 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하지만 아니었죠. 당신이 원했던 건 그냥 함께 있는 거였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세월에 대해, 후회에 대해, 그리고 용서에 대해. 이혼은 되돌릴 수 없지만 미움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이정우 아저씨가 검찰에 증거 제출했대요. 외삼촌이 아빠 회사에서 한 모든 것들. 정우가 내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서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밝혀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생각했습니다. 배신은 재민이 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거리는 제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사랑을 표현했다면, 신뢰를 쌓았다면, 소통했다면 재민의 거짓말을 가족들이 그렇게 쉽게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재민을, 가족을, 그리고 저 자신을. 오늘도 해가 뜹니다. 요양병원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예전과 똑같은 햇살. 하지만 제게는 이제 다르게 느껴집니다. 따뜻합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민지가 어제 가져온 국화꽃이 놓여 있습니다. 노란 국화. 제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꽃입니다. 민지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울컥하게 만듭니다. 벽시계를 봅니다. 오전 9시. 곧 준호가 올 시간입니다. 아버지, 오늘 휴가 냈어요. 아버지 모시고 산책 좀 하려고요.
어제 그가 했던 말입니다. 옥상 정원으로 갑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밉니다. 가을 바람이 상쾌합니다. 하늘은 높고 푸릅니다. 아버지, 저기 보이는 산. 어렸을 때 아버지랑 등산 갔었죠? 준호가 말합니다. 그래, 그때 제가 힘들다고 보챘는데 아버지가 업어주셨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합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준호의 작은 손이 제 목을 감쌌던 느낌. 아빠, 힘들어요 라고 울먹이던 목소리.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라고 대답했던 제 목소리. 모두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아버지 등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곳이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안하다. 왜요?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아버지 못 돼서.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걸 이제 알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한때는 멀어졌지만 이제는 다시 가까워진 두 사람. 다음 날 민지와 수진이 함께 왔습니다. 아빠,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 민지가 작은 케이크를 꺼냅니다. 초가 하나 꽂혀 있습니다. 아빠가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다시 태어난 날. 네, 1년 전 오늘 제가 처음으로 아빠 면회 왔잖아요. 그날부터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됐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냅킨으로 제 눈물을 닦아줍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맞습니다. 기쁜 날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촛불을 끕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칩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집니다. 붉은 노을. 11년 전 그날도 이런 노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노을은 잔인했고 지금의 노을은 아름답습니다. 똑같은 풍경인데 제 마음이 달라지니 보이는 것도 달라집니다. 서랍을 엽니다. 그 도장이 있습니다. 대성건설산업. 한때는 제 자존심이었던 거, 한때는 제 전부였던 거, 이제는 그저 추억일 뿐입니다. 저는 그 도장을 꺼내 손에 쥡니다. 여전히 묵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게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온 시간의 무게일 뿐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합니다. 저 별들처럼 제 인생에도 어두운 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어둠이 지나면 빛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지만 결국 왔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전하고 싶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손을 잡아주세요. 돈보다, 성공보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늦을 수도 있지만 결국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자신을 잃지 마세요.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돈도, 건강도, 시간도. 하지만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가족을, 그리고 제 자신을.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그것은 은행 잔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입니다. 창밖의 별들이 반짝입니다. 마치 제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저는 눈을 감습니다. 평온합니다. 77년의 인생, 50년의 후회가 있지만 이제는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았으니까요. 후회조차도 제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그 후회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재민을, 가족을, 그리고 저 자신을.
내일 또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햇살을 맞이할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갈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사랑과 함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면의 메아리가 전해드린 한 남자의 77년 인생과 뒤늦은 깨달음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디 제 실수에서 배우시고 제 후회를 여러분의 지혜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듣고 갑니다 라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